공생의 눈으로 세상 보기. 흰 동가리는 주황색 몸에 흰색 띠를 두르고 있는 아주 귀엽게 생긴 물고기이다. 귀여운 외모 덕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니모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이 물고기는 말미잘 주위를 헤엄쳐 다니다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말미잘 촉수 속으로 숨는다. 멋모르고 덤벼든 큰 물고기는 촉수 속에 독이 있는 말미잘을 쏘여 먹이가 된다. 이상하게도 이 촉수의 독은 흰동가리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병든 촉수를 제거하고 찌꺼기를 청소해서 자신을 보호해준 말미잘에 도움을 준다. 흰동가리와 말미잘처럼 서로 다른 생물종이 긴밀하게 작용하면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공생이라 한다. 초등학생 시절에 악어와 악어새, 개미와 진딧물, 동백나무와 동박새 등 공생관계에 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외우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자연계에는 공생관계에 있는 생물들이 널려 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꽃과 벌의 관계만 해도 그렇다. 벌은 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얻고 꽃은 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다. 둘의 공생관계는 서로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동식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둘의 공생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과 열매들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생물 시간에 공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인 천적에 대해서도 배웠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먹이사슬로 연결된 관계이다. 작은 곤충은 파리에게 먹히고 파리는 개구리에게 먹히고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는 식이다. 그런데 천적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파괴하기만 하는 관계일까? 원래 청어잡이에서 유래해 경영학에서도 쓰이는 매기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17에서 18세기 북유럽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은 청어였다. 청어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차가운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이라 수송하는 중에 많이 죽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한 어부는 잡은 청어를 거의 죽이지 않고 매번 항구로 실어 날라 큰 돈을 벌었다. 그 어부가 죽고 난 후에 알려진 비법은 바로 청어를 담은 수조 안에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넣어두는 것이었다. 메기에게 잡아먹힐 위협을 느낀 청어는 사방팔방으로 도망다닌 덕분에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남았다. 바로 천적의 존재가 청어의 생존력을 높여준 것이다. 메기와 청어처럼 자연계에서 천적이 반드시 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사자와 영양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사자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 초식동물의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자가 없으면 영양들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 목초지가 파괴되고 결국 영양도 살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초목과 초식동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초목을 먹이로 하는 초식동물이 없으면 초목이 더 번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초식동물이 적절하게 풀을 깎아주기 때문에 새로 자라는 풀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 초식동물의 배설물은 풀의 거름이 되어준다. 초식동물들의 활동 자체가 벌초, 파종, 비료 공급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적정수의 초식동물이 없으면 길게 자란 풀들이 쓰러지면서 땅을 덮어 햇빛을 막는다. 씨앗도 땅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기 어렵다. 나중에는 오히려 풀이 사라져 사막화가 진행된다. 자연계의 많은 생명체들이 먹고 먹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넓고 긴 안목에서 보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 더 나아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생명의 큰 순환은 코앞의 이익만 보는 안목으로는 볼 수가 없다. 멀리, 길게, 깊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모든 생명체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명의 순환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물학적인 공생관계는 공생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크게 보면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큰 순환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더 크게 보면 이러한 보편적인 공생관계도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데 더 큰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의 일부이다. 지금 내 앞에는 물이 한 잔 놓여 있다. 이 물은 컵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식수 오염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별 걱정 없이 내 앞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이 물을 컵에 갇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물만큼 세상을 널리 여행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물은 바람을 타고 구름으로 떠다니다 적절한 조건이 되면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 빗방울이 모여 흐름을 만들고 멈추고 다시 흐르기를 반복하다 결국에는 바다에 이른다. 바닷물은 햇빛을 받으면 증발하여 다시 구름이 된다. 이 컵 속의 물도 그러한 순환의 일부이다. 내가 이 물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내 몸을 떠나 다시 그 흐름에 참여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컵이나 내 몸속도 그 흐름 중 잠시 멈춰 쉬어가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 똑같은 물방울은 아니겠지만 물 자체는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내게 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일부로 존재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공생은 다양한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존재의 방식이다. 공생은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아닌 우리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자연계에서는 생명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누군가 의식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물이나 공기만 저절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도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사자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영양을 사냥한다. 영양은 먹히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도망친다. 사자는 영양을 사냥하면서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일 뿐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영양은 도망치면서 사자가 무자비하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초지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사냥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모두를 이롭게 하는 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균형이 유지된다. 자연계에서는 동식물들이 공생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생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자연에서 취해도 자연계의 순환이 자연스럽고 균형이 잘 유지될까? 안타깝게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자연에서는 저절로 일어나는 균형과 조화가 왜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종에 비해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넘어설 만큼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간이 미치는 영향력의 총합은 모든 사람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이미 어떤 자연력보다 크다. 인간이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힘을 대대적인 파괴를 위해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45억 년에 걸친 지구의 기나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영향력에 비견할 종은 없다. 1억 5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군림했던 공룡들조차 현재 인류가 미치는 영향력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인류는 지구에 존속한 지 불과 400만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생명체도 이르지 못했던 위치에 있다. 사람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동식물에 비해 압도적인 요인 중 하나는 개체수이다. 일반적으로 먹이 사슬에서는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 같은 단계에서는 여러 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인간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 단계에 있으면서 개체수는 다른 최상위 포식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예를 들면 현재 전 세계의 호랑이는 약 5천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형편이 나은 사자도 2, 3만 마리 정도이다. 현재 지구에는 약 80억 명의 사람이 있다. 인간의 지능이나 기술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인류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서 엄청난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구 생태계가 가진 대단한 유연성과 적응력,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류가 계속 파괴적인 생존 방식을 고집한다면 지금 같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용수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잡아당기면 회복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가진 인간에게는 다른 종과는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능에 따라 마치 사자가 영양을 사냥하듯 자신이 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로 주변 환경에서 취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마저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생태학적인 특수성 외에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할 수 없는 경쟁력을 고려하면 본능에 따라 필요한 것을 취한다는 지극히 정당한 생태계의 생존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지구에서 필요한 만큼 취하면서 살아왔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가져온 생태계 파괴의 규모에 충격을 받고 우리의 실수를 돌이킬 방법을 힘겹게 찾고 있다. 자연계의 공생을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려고 노력하는 동식물은 없다. 그저 각자 주어진 조건에서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가운데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자연스러운 조화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은 이미 그러한 위치를 훨씬 넘어섰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공생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연에 맡겨둔다면 결국은 자멸과 공멸에 이를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공생을 자연의 섭리에 맡겨둘 위치를 이미 넘어섰다. 자연에서 공생은 현상이지만 인간에게 공생은 선택이고 창조이다. 인간이 공생을 창조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에 공생은 없다. 다른 동식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선택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스스로를 성찰해서 행동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도 지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래, 개, 고릴라, 침팬지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도 가능하다. 이들 중 다수는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아주 단순한 수준이지만 분업하고 협동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종도 사람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행동을 선택하며 자신의 종을 넘어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 자신과 다른 종과의 관계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기에 처한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래도 북극곰이나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넘어 다른 생명체들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류뿐이다. 현재 지구에는 우리가 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없다. 만일에 우리가 하지 않고도 균형이 바로잡힌다면
지구 자체의 회복력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만이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식물에게도 멸종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지금 인류가 보이는 행태는 다른 생명체들에게 두려움이고 위협이며 절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은 인간 외에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만 희망이 아니다. 인간은 모든 동식물에게도 절망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다. 기후변화의 징후와 결과,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환경 파괴 사례는 이미 너무 많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숲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담수호가 사라지는지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다. 얼마나 큰 땅이 사막화되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으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시청각 자료도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그러한 데이터를 더 자세히 제시하고 더 충격적인 사례를 드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나 지속 가능성을 대부분 거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신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개선, 국제협약과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보통의 개인들이 다룰 수 없는 큰 문제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정보의 대표자, 초거대 기업의 대표를 비롯한 어떤 누군가가 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 활동의 대부분이 탄소를 배출하는 탄소 기반 문명 안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형차 한 대가 1km 달리는 동안 탄소를 300g 배출한다고 치자. 하루 10km 정도 운전한다면 탄소를 3000g이나 배출하게 된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지만 개인 운송수단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바뀌는 데는 20-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탄소에 기반한 내연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운송수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생산과 소비가 탄소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 방식은 바꾸지 않고 탄소 배출량만을 줄이려는 것은 결국 경제활동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치 지도자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어느 기업의 CEO가 생산, 매출, 순이익의 감소를 경영 목표로 선택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표를 잃거나 이익이 감소할 것을 감수하고 지구를 위한 선택을 우선시할 대통령 후보자나 기업의 대표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어떤 누군가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그 어떤 누군가에게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묻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삶은 더 피폐해지고 지구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더 가까워진다. 정말로 필요한 변화는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나 신기술의 개발, 강화된 규제나 협약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이다. 공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생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공생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변화를 시작하면 삶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친절해지는 작은 변화로도 삶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더 여유로워지고 지구의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없어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충격 없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내 삶에서부터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이고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다.